2022년 7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16분 FC 한양 9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옵니다. 이제 자기소개하는데 이제 시간이 원래보다 좀 길게 걸렸어요. 6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6명이 함께하게 됩니다. 원래 4명 거의 3명으로 진행하다가 지난 2회차를 5명으로 녹음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5명 녹음하는 게 전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또 6명이라서 제가 이제 MC로서 좀 걱정이 됩니다. 5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동안 학원 알바도 하고 너무 바쁘게 지냈네요. 또 시험 기간 때는 저희가 한번 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행히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혁이 형이랑 이제 나우랑 준석이는 오늘 처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도 오늘 녹음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요즘 엄청 덥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비가 계속 왔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계절학기 계속 듣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이 녹음 전에 제가 중간고사를 치고 왔거든요. 계절학기 중간고사요? 네, 계절학기 중간고사 치고 왔는데 뭐 사실 그렇게 잘 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일찍 끝나서 저기 홈지에 누워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쉬다가 녹음하러 지금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계획만 하던 블로그 글을 오늘 드디어 올려가지고 계속 주말에 구상하고 이제 오늘 와서 글을 딱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전에 처음 들어오고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랑 더용 이적 관련해서 제가 스탠스를 좀 바꿔서 글을 한번 올려봤거든요. 지금 클럽 상황이 돌아가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에 조금 저의 생각을 살짝 피력해봤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는 계속 이렇게 글 구상하면서 이적설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축구 기록 4번째 글이 이제 프랭키 대용 이적설에 대한 생각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네요. 일단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혁이 형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계속 알바를 하면서 지냈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각자 SNS를 서로 팔로잉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에 이제 포켓몬 열심히 하시던데 포켓몬은 잠시 한 10분 정도 그냥 포켓몬 한 마리만 잡는 정도로 하고 있죠. 왜냐면 도감은 365마리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만 그냥 채운다. 근데 한 마리 채우는데 물론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소소한 재미를 약간씩은 느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다른 동아리 사람들이랑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어떤 연극이었나요? 연극 제목이 상당히 긴데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구나 쾅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뭔가 너무 길죠? 약간 디스토피아 극인가요, 그게? 네, 실제로 그 지구 멸망인데 방사능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천천히 이제 아무 소리 없이 죽는. 되게 약간 좀 비극적이네요. 되게 슬프고, 그죠? 슬프고 비극적인 내용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자리가 무대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배우들 바로 앞에서 보면서 뭐 효과도 다 보고 소품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고 하니까 무대 위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몰입감이 되게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잘 보고 왔다. 이런 거 많이 즐겨봐야겠구나.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 약간 진짜 연극이었나요? 네, 진짜 연극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우는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생일이라서 가족들이랑 밥 먹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전 어제 이제 대전에서 지금 막 올라왔어요. K리그를 설마 보고 온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친구 보러 대전 갔다 왔는데, 대전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대전 갔다가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헤어질 그쵸? 결심. 그거 보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나요, 그거? 네, 그거 재밌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제 주변에 본 사람들이 다 좀 어려웠다 그러던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쉬운 편 해석한다고 봐도 그렇죠. 될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여튼 저희도 이제 방학 각자 알차게 보내고 있고요. 그럼 저희 이번 주 첫 번째 코너 이적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먼저 오피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가장 굵직한 오피셜은 아무래도 에버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히샬리송 선수가 될 것 같아요. 10일 5년 계약. 좀 5년 계약이 좀 저한테는 생소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긴 거 아닌가 싶어서 히샬리송 나이를 쳐봤더니 97년생. 많이 어리더라고요. 노안이네요, 노안.
전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이제 17년도부터 연더라고요. 꽤 어릴 때 21살? 뭐 이때부터 뛰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서 좀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다. 현재 지금 브라질 국대 주전이라고는 단정질 수는 없죠. 네. 안주전. 그렇죠. 항상 명단에는 무조건 꼽힐 것 같고 A매치 36경기 14골 기록 중인 선수고요. 이번 월드컵 때도 어느 정도 기대되는 자원인 것 같은데 에버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히샬리송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히샬리송을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을 봤었는데 히샬리송을 아르헨티나 수비수들이 아무도 안 막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골을 아예 못 넣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그랬고 되게 스탯 세탁을 잘하는 것 같다 해서 저는 히샬리송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스테세타인지 뭔지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더라고요. 방금 찾아보니까 에버튼에서 150경기 정도 뛰었는데 50골 정도. 3경기 한 골 페이스. 국대에서도 3경기 한 골 페이스. 이 정도면 그래도 골은 잘 넣어주는 선수가 아닌가. 약간 레알 마드리드의 카카 느낌이랄까.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되게. 근데 3경기 한 골이면은 옛날 기준으로는 준수한 공격수였거든요. 좋은 스트라이커죠. 근데 3경기 한 골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 좋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공격진에는 3명이 거의 확고할 것 같아요.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 3명은 거의 앞에서 확고할 것 같아서 히샬리송은 서브로 나와서 간간히 그냥 활약만 해주면은 이적료 값은 하지 않나. 요즘 또 공격수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로 서브를 데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쿨룹세스키가 주전일 것이다. 히샬리송이 백업이고. 확실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넘어온 뒤로 계속 보면은 쿨셉스키가 진짜 잘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 왼발도 있으면 좋으니까 공격진에서 분명 쿨셉스키는 뭐 윙도 되고 뭐 잘하면 공미 쪽으로 와서 플레이메이커도 되니까 그렇게 셋이 주전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콘테 전술을 봤을 때 손흥민은 인사이드 포워드 느낌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제 가만차게 때리고 슈팅 때리고 침투하고 이런 거 역할 많이 하고, 해리케인은 뭐 9.5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표현보단 그냥 내려와서 연계 잘해주고 되게 포처 느낌으로 골도 되게 잘 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클루세프스키는 손흥민이랑 조금 반대되는 성향으로 직선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패스 연계 같은 거를 안쪽으로 컷백을 잘 찔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히샬리송은 솔직히 클루세프스키랑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리는 유형이고, 또 에버튼에서 투톱으로도 칼버트 르인이랑 선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손흥민이라든지 케인이 터져주지 않을 때 서브로 좀 들어가서, 물론 솔직히 저는 히샬리송이 조커 역할보다는 계속 그라운드에서 속도를 갖고 누벼야 효과를 발휘하는 스타일의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클루세프스키가 저는 주전이 역시 확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간히 좀 득점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모우라나 베르바인보다는 조금 더 상위 옵션에서 백업으로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히샬리송 선수는 베르바인, 모우라에 비해서는 준수한 톱자원, 그러니까 해리케인 백업도 가능할 것이고, 클루세스키 대신해서 주전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손흥민 선수 백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콘테 감독의 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히샬리송 선수가 뭐 지금까지 보여준 거 많은데 토트넘에서의 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히샬리송 선수가, 저는 와포드 시절 히샬리송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빠르고 드리블 잘 치고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버튼 이후로는 사실 크게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클루셉스키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하지만 60밀 값은 못하지 않을까. 60mm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되죠. 그쵸, 한 7, 800억 되는 금액이니까. 요비치가 800억이었죠. 뭐 아무래도 좀 의견이 또 갈리네요. 이제 클루세스키가 선발이냐 히샬리송이 선발이냐, 콘테 감독도 나름 고민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시즌이 시작해보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히샬리송 선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오피셜입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오피셜은 아닌데 되게 중요하죠. 여기 할 말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루크 더영 선수 세비야에서 PSV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2025년까지고요. 루크 더영 선수가 1990년생입니다. 네덜란드 스트라이커고요. 이제 바르사 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은 루크 더영은 이제 룩신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팬카페에서 불리기도 할 정도로 은근 결승골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초반에는 뭐 쿠만 때는
왜 샀냐 쟤 그리즈만을 보내고 루크도용을 임대로 데리고 온다? 루크도용 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여기 나무위키에 나와있는 이 문구가 인상적이네요. 초반에 부진을 딛고 슈퍼조커로 거듭나다. 뭐 물론 되게 거창한 표현이긴 한데 저는 사비가 되게 막 80몇 분에 투입했을 때도 리그에서 결승골 넣고 이럴 정도로 약간 이상하게 좀 잘 들어맞았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바메양이 오기 전에 바르셀로나 톱자원 뭐 아구에로도 계속 부상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은퇴를 했고 그래서 부족했던 득점력을 그나마 이제 클러치로 극복했다. 약간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다는 건 조금 좋지는 않은 표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솔직히 룩신 떠날 때 모두가 좀 아쉬워했죠. 레반도프스키 못 살 바에 룩신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되게 고마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생각보다 긍정적이에요. 성관이는 또 어떻게 보나요? 저는 일단 이걸 봤는데 원래 바르샤 있을 때도 좀 나이가 많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PSV에서 25년까지더라고요. 3년을 더 있는 건데 PSV 뭐 고향 팀이니까 약간 은퇴하러 설렁설렁 가는 느낌이어서 3년 한 것 같은데 와 3년을 다 채울 수 있을지가 일단 갑자기 먼저 생각나가지고 과연 채울 수 있을지는 나중에 봐야겠군요. 자, 그래서 좀 더용 얘기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적 역시 그닥 핫한 이적은 아니었는데 여기 또 할 말 있을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카리안 선수 로마에서 인테르로 이적했습니다. 자유계약인데 이 선수는 이제 저희한테 좀 추억의 선수죠. 도르트문트에서 엄청 활약한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와서 맨유, 아스날 같은 곳에서 이제 활약한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저희의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던 선수였는데 그때 이제 맨유와 아스날 사이에서 진행된 산체스와 역대급 수합딜 그 이후에 이제 그 둘이 이번에 인테르에서 한 팀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아스날 팬으로서의 미키타리안 어떤 선수인가요? 저는 워낙 투엘 감독의 팬이었고 도르트문트의 팬이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인데요. 맨유를 가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선수가 얘가 공을 못 차요, 아예. 공을 발 앞에 두질 못하는 그 전설의 1m 트래핑 이런 거를 신전하다가 산체스와 수합딜을 하고 아스날에서 첫 경기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가 않았죠, 사실. 그래서 싫어하진 않은데 사랑하지도 않는 선수입니다. 딱 그냥 지나간 선수. 그냥 지나간 선수. 뭐 그런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로마로 가서는 저희가한테는 아무래도 세리에가 접하기 어려운 리그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잊혀져 가다가 이번에 오피셜 기사가 난 걸 보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오피셜입니다. 스벤 보트만 선수. 릴에서 뉴캐슬로 이적했죠. 2000년생 센터백이고요. 37밀 5년 계약했습니다. 스벤 보트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5cm의 큰 키에다가 왼발 센터백이라고 해요. 빌드업에 굉장히 능한 유형이라 하는데 스벤 보트만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싼 가격에 잘 데려온 선수죠, 사실. 싼 편이다. 매우 싸게 데려왔죠. 스벤 보트만 정도의 선수를 저 가격이면은. 스벤 보트만, 살리바, 그 다음에 웨슬리 포파나 이 세 명이 젊은 리그왕 센터백 순위권에 들던 선수인데 그 정도의 선수를 이 가격으로 데려왔다면 뉴캐슬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은근슬쩍 한 명 끼워 넣는 걸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지 알 것 같은. 스벤 보트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한 명 포파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 명을 누가 슬쩍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살리바 선수요. 올해 살리바가 리그왕 베스트 센터백 받았고요. 네. 나이도 2002년생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고요. 잘합니다. 아스날에서 뛸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아스날에서 충분히 주전으로 가능하나 오른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벤 화이트보단 잘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이 살리바는 97년생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꽤 있네요. 어리지 않나요? 24? 시샬리송이랑 동갑이네요. 그렇죠, 동갑이네요. 약간 액면권 둘 다 30대인데 되게 살리바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좀 나이 들어 보인다. 올드 페이스 했는데 어린 저원이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살리바가 2019년에 아스날로 갔어요. 그죠.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아스날에서 뛰지 않고 계속 리그왕으로 임대를 꾸준히 갔는데 물론 이번 시즌엔 잘했지만은 다음 시즌에는 아르테타의 계획 안에 있다고 보시나요? 살리바가 떠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은 3번 센터백 혹은 2번 센터백까지도 볼 수 있다. 3번 센터백, 리그왕 베스트 센터백, 그 베스트 11을 3번 센터백으로 둔다. 그죠? 마갈량이스 벤 화이트를 과연 앞설 수 있는가? 적응이 됐을까? 이 정도죠. 제가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못 참겠어가지고 항상 지적을 한번 해봤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팬이 좋아할 만한
오피셜이 하나 떴죠. 살라 재계약했습니다. 3년 재계약 봐왔고요. 주급 35만 파운드인데 승현이는 이제 살라 어떻게 보시나요? 재계약에 대해서? 뭐 바라던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살라가 사실 원래 처음에 40만 파운드를 요구한다고 그런 기사도 많았고, 아니 그 이상이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리버풀이 주급을 약간 좀 짜게 주는 구단이어서 살라처럼 이 정도 했으면 대우해주고 좀 평균 주급도 올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라의 재계약한 주급이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살짝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35만 파운드가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4번째, 5번째? 그렇죠.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받을만 하지 않나. 득점왕을 몇 번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라 나이가 좀 많지 않나요? 3년 계약을 맺을 만큼 35만 파운드를 말년에까지 그 가치를 유지할까요, 과연? 근데 호날두가 50만 파운드라서. 그분은 네. 호날두와 비교하기에는 네, 그분은 네. 살라는 저는 이번 시즌에도 20골 이상은 넣어줄 거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줄만하다. 살라가 이제 92년생이네. 손흥민 선수랑 동갑인데. 그쵸. 뭐 이번 시즌은 20골 가능할 것 같은데 차후 시즌이나 차차후 시즌 진짜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리버풀 팬은 나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피셜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적 루머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PL 내에서 또 핫한 매물이었던 하피냐 선수. 아스날이랑 진짜 가까웠다는 느낌이었는데 또 첼시가 그거를 먼저 탈환해가지고 첼시가 먼저 앞서는 느낌이 또 들었다가 이번엔 또 바르샤가 하이제킹 한다는 얘기. 이렇게 돌아서 하피냐 선수가 갈 듯 하다가 갑자기 또 약간 딜이 진전이 된 느낌? 저희가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또 아스날 팬 있고 바르샤 팬이 있는데 이 딜에 대해서 하피냐 이적에 대해서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돈 생긴 바르샤에 가지 않을까요, 아마? 돈 생긴 바르샤에 간다. 그러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네요. 제주스가 들어왔다고 지금. 하피냐 무조건 와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하피냐가 워낙 바르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개인이 되게 바르샤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미 개인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근데 지금 뭐 덴벨레가 재계약을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가지고 뭐 2년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 바르샤 팬들은 이제 반은 그래 덴벨레야 네가 드디어 굴복했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은 하피냐 데리고 와야 된다 얘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하피냐로 대체가 됐으면 하지만 글쎄요 이거를 주급을 맞추고 이제 저희의 1목표는 레반도프스키이기 때문에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영입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는 레반도프스키를 노리고 있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말은 안 할게요. 다음 시즌에 마네와 레반도프스키와의 콤비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죽이 잘 맞아서 레반도프스키가 뭐 이번에 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고 리그 우승 당연히 하고 리그컵 우승만 삐그덕 거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트래블을 간편하게 해서 간편하게 뭐 3분 칼인가요? 여기 뭐 레알이랑 리버풀 같은 경쟁자도 많은데 여기 뭐 사실 바르샤와 아스날은 살짝 이제 물러나는 걸로. 바르샤는 챔스 나가지 않습니까? 아, 저희는 근데, 미넨과는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라이브로 봤어요. 제가 전반전에 4대1을 보고 잤거든요? 근데 8대2로 끝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오늘도 그래서 이제, 키케스티엔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경기를 언급하려고 했으나, 차마 키보드에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차마 언급하지 못하고, 세티엔은 떠나보냈습니다. 쿠티뉴가 그때 바르샤 상대로 골 넣었었죠. 2골 넣었죠? 그리고 바르샤는 뭐 미넨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또 프랑크푸르트 같은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만나면 또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유로파 우승팀. 아, 그런가요? 아, 저는 그때 아직도 안표에 대한 안표 사과를 저는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팬이 들어왔으면 달랐을 수도 있다. 이거는 달랐을 수도 있다. 사실 그때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건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측면이 너무 털려가지고. 코스티치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코스티치가 원래 이제 토트넘 링크도 있었는데, 페리시치 때문에 좀 사라진 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피냐는 바르샤가 유력해 보이나,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하피냐는 제 생각에는 하도 여기저기 팀 링크가 많이 나다가, 이러다가 이번에 이적 안 하는 게 아닐까. 잔류할 수도 있죠. 그쵸? 저는 잔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니면 뭐 1년 더 있어보고, 뭐 이 정도? 하피냐 선수도 역시 브라질 국가대표 멤버이기 때문에 브라질 팀의 월드컵 활약 이후에 또 겨울에도 이적을 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얘기를 나왔던 선수가
호날두 선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잠잠하다고 느꼈어요. 호날두 선수의 뉴스가. 아무래도 맨유랑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맨유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좀 알아서 자중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호날두를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좀 어리석었던 느낌처럼 지금 뉴스가 지금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이제 진지하게 팀을 모색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할 정도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호날두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토드 보울리 회장과 호날두 에이전트가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승현이 코너에서는 만약에 호날두가 레알로 이적하지 않고 맨유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날두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녹음에 없었던 은혁이 형은 이번 호날두 이적사가 어떻게 보시나요? 호날두를 데려갈 팀이 지금 후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방금 뉴스를 확인했는데 바르샤요? 바르샤는 저희는 네 괜찮습니다. 네. 바르샤로 가면 저희는 다른 선수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근데 바르샤가 설령 원한다 해도 아마 호날두가 피부처럼 돼지머리와 돌을 맞고 아주 호날두 정도 급이면 이제 돼지머리 맞을 수 있죠. 그쵸? 첼시나 네, 첼시 맞죠. 파리 정도 빼면은 애초에 호날두가 본인이 갈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호날두를 데려올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호날두가 특별히 다른 팀에 갈 일도 너무 없어 보이니까 첼시나 파리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마침 이카르디 선수가 이제 곧 나갈 때가 돼서 그분은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이름을. 그리고 요즘 네이마르가 파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이마르가 떠나면은 뭐 호날두를 영입하려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파리가. 근데 과연 호날두가 메시랑 같이 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메날두의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조합을 볼 수 있을지. 근데 호날두 본인이 안 원할 것 같거든요. 약간 나는 메시와는 조금 다른 팀에 가야 된다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호날두가 쇼맨십이 강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맨유 돌아올 때 되게 웅장하게 내가 왔다 이렇게 왔는데, 또 메시가 주축이 되고 있는 이제 메시와 은바페라는 이미 걸출한 스타가 있는 파리에 가서 자기의 폼도 좋지 않은데 거기서 어떻게 뛸지, 또 이번에 새로 또 감독이 부임했잖아요, 파리에. 제가 이름이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갈티에. 맞죠. 갈티에 감독이 지금 뭐 스타 플레이어들을 잘 뭐 잡지 못할 것 같다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날두가 결론은 이제 메시랑 뛸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호날두가 PSG로 가면 이제 PSG는 호날두, 메시, 은바페인데, 네이마르 남으면 4명이네요 그렇게. 네이마르가 남으면 4명인데, 네이마르가 떠난다는 가정하에 대치자 호날두가 갔을 때 페널티킥 누구 차게 할 건가요? 일단 저는 호날두요. 메시는 차면 안 되죠. PK는 호날두죠. PK는 호날두가. 근데 은바페가 자기가 차고 싶다고 땡깡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네이마르가 찰 것 같은데요. 네이마르가 떠난다는 가정. 떠난다는 가정하에. 네. 근데 제가 파리 경기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은바페가 분명히 PK를 얻었는데 정작 차는 사람은 네이마르인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호날두가 네이마르보다는 PK를 더 잘 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은바페가 그냥 호날두한테 PK를 중요한 순간에는 잘 양보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네이마르가 PSG 선배고, 네이마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은바페보다 영향력이 더 팀 내에서 큰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파워 게임이 팀 내에서 은바페 쪽으로 많이 넘어갔을 때 은바페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냥 은바페가 레알로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이마르랑 카바니인가? 그때 예전에 파리에 같이 있을 때 PK 갖고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 은바페가 만약에 같이 출전을 한다, 그러면 넷이서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메시야 뭐 솔직히 좀 메시는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시는 양보할 그렇죠. 호날두, 은바페, 네이마르가 싸우면 와, 이것도 골 때리거든요. 셋 다 국적도 다르고 약간 이게 인종 계열도 달라서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찰지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갈티에 감독이 어떻게 잡을지 그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그럼 일단 투표를 해보죠. 나오는 누구? 4명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호날두, 은바페, 네이마르, 그 다음에 메시, 뭐 베라티, 이카르디, 킴펜베, 마르키시오, 나바스, 돈나루마 다 있습니다. 다 있다는 가정하에. 네. 저는 파리는 네이마르의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 네이마르가 찬다고 네이마르 봅니다. 찬다.
성관이는 저는 솔직히 저도 네이마르 주고 싶은데 그 호날두가 자꾸 뺐지 않을까 해가지고 호날두가 결국에 찰 것 같습니다. 저도 호날두가 찰 것 같습니다. 저는 음바페가 찰 것 같아요. 이제는 음바페가 차거나 아니면 네이마르 이 정도. 호날두는 못 찰 것 같습니다. 저는 호날두가 찰 것 같은데 호날두 안 주면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찡찡대가지고 문제만 생기면서 호날두가 차야 되지 않나. 저도 음바페가 찰 것 같거든요. 지금 어려서 그런데 저는 왠지 음바페가 좀 야망도 있고 욕심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리 뭐 축구계 최고 선수라고 해도 쉽게 양보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또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잠깐 생각해보면서 버스리드를 좀 해봤는데 여기서 이적설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나였으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구단주였으면, 내가 감독이었으면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감독이나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나였으면 주제, 내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자산가라면 어느 구단의 구단주가 되고 싶은가? 아스날 vs 맨유. 자, 일단 이 두 팀은 잉글랜드 리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상위권을 지키면서 영국 내 최고 위상을 갖게 된 두 팀이죠. 아스널은 아르센 벵거 감독 부임 이후 찬란한 전성기를 보내왔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에도 퍼거슨 감독과 함께 좋은 시기를 보내왔었는데요. 이 두 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프리미어리그 양대 산맥으로 군림하였으나 현재는 공교롭게도 리그에서 5위와 6위라는 챔피언스 리그를 못 가게 되는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 두 팀이 몰락하게 된 이유에도 원래 장기 집권하던 감독들이 떠나고 난 뒤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한데, 과연 이 두 팀이 여전히 메가클럽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자산가여서 이 두 구단 중 한 구단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구단을 인수할 것입니까? 일단 제 의견부터 말하자면 저는 맨유를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벌써 동조하는 인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맨유라는 클럽 자체가 위상이 너무 커요. 잉글랜드 최초 트래블이라는 것도 이뤄냈고,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프리미어 리그가 1대장급으로 잘 나가는 리그지만 예전에 프리미어 리그가 좀 선대받던 시절에 그때 프리미어 리그 수준을 올려준 게 맨유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에 아마 맨유가 좀 더 인기가 많아서 저도 약간 이런 맨유를 다시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어서 맨유를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제가 부자라면 아스날 사기로 결심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그 정도 자산가라면 이거 구단을 사서 어떻게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보다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반취미처럼 너무 큰 손해만 안 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스날을 사서 뭐 구단주 바뀌었더니 20년 만에 리그 우승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저는 아스날 사고 싶습니다. 축구적 야망. 네, 약간 로만처럼 그렇게 로-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문제에 조금 답이 있습니다. 내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자산가라면 이잖아요. 제가 바르샤 회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구는 바르샤로 보고 돈은 맨유로 벌겠다. 맨유는 제 사업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에서 되게 잘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되게 이게 뭐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맨유 팬들이 생각하는 거는 너는 벌어먹고 왜 안 쓰냐라는 말이 들리거든요. 저는 비록 제가 회장으로 부임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제2의 글레이저가 되겠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맨유만한 브랜드가 없어요. 지금 아까 앞에서 업적들이 다 언급이 되는데 트래블도 했고 뭐 퍼기의 아이들이라 해서 뭐 베컴 긱스 이때부터 쭉 내려왔고 한국에서는 뭐 박지성 이런 선수까지 뛰면서 한국의 이제 해외 축구를 전파한 그런 팀이 됐는데, 그만큼 맨유만큼 이제 잘 알려지고 수익성이 보장된 팀이 없다. 그래서 저는 내가 구단주가 되는 거니까 제가 맨유 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구는 바르샤로 보고 돈은 맨유로 벌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맨유를 선택하겠습니다.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3회 가지고 있고 수많은 리그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제가 맨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맨유 구단주가 되겠습니다. 팬심에서 약간 오는 건가요, 이거는? 네. 저는 맨유보다는 아스날이 구단주로서의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작년 순위는 맨유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맨유는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떨어질 위기에 있었죠. 아스날 최근에 잘 나가고 미안합니다.
이거 왜 사과하시는 거죠? 잘 나간다고 말하려다가 이제 챔스 못 가서 좀 미안했었는데, 아스날에서 돈을 쓰는 것과 맨유에서 돈을 쓸 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아스날에서 더 추앙받을 것 같아요, 구단주로서. 아, 그렇죠. 명성은 네 그렇죠? 아스날에서 잘 같은 1,000억을 써도 맨유에서 1,000억 쓰면 너네 많이 버니까 1,000억 써라 이건데, 아스날에서 1,000억 쓰면 아스날 팬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을 하는 게 구단주로서 이득이다. 천억스가 좋아하나요? 팬들을 개돼지로 하시고. 저는 이어서 아스날의 구단주로서 취임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해보세요. 아스날 하면 떠오르는 거, 벵거, 뭐 외질 이런 선수들이 떠오르죠. 맨유 하면 떠오르는 거, 포그바, 린가드. 그게 너무 생각합니다. 칸토나도 있고 기본적으로 호날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팬인 걸 물어보실 때를 생각해봐요. 너 아스날 팬이야? 놀람? 신기함? 신기한 그쵸. 너 맨유 팬이야? 맨유 팬 비하? 무시? 이런 게 조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가. 너 맨유 팬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국에 메뉴 페이도 많습니다. 맞죠. 무튼 그리고 아스날에 군단주로 취임하면 벵거 동상 하나 세워줘야죠,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유 셋, 아스날 셋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일단 맨유 측은 맨유가 확실히 아스날보다는 메가클럽이다 보니까 내가 돈 쓰는 맛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내가 돈을 빼돌리기도 쉬울 거고. 빼돌리는 게 아니라 잘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좋은 클럽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수익성이 되게 좋은 클럽이다. 그쵸. 라는 면에서 맨유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스널은 뭐 팬심도 있고, 그리고 아스널 팬은 좀 소박하다. 소박하다. 천억수를 좋아한다. 이거 천억수를 좋아한다. 천억스 좋아한다? 제가 봤을 때 1,000억 쓰면 다 자지러집니다. 인정합니다. 템페산에 자지러졌나요? 자지러졌습니다, 진짜. 페페가 1,100억이죠? 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할부여가지고, 할부인가요? 네. 그래서 뭐 330억짜리다. 뭐 1,100억으로 스미스로우를 샀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스미스로 뭐 외덕으로도 거기에 뭐 살짝 보탠 거고. 아, 그렇다는 얘기인데, 일단 지난 시즌 말미를 보면은 확실히 아스널이 맨유보다 우위에 있긴 해요. 아스널은 토트넘과 4위 경쟁을 마지막에 하다가 한번 딱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5등이 됐던 거고, 맨유는 계속 말아먹다가 마지막까지 말아먹었는데 아래 팀도 말아먹어줘가지고 겨우겨우 유로파를 가게 됐는데,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아스널이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맨유에게는 과거가 있고 아직 그 과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사실 아스널에도 과거가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아스널은 항상 그게 나와요. 무패 우승. 네, 무패 우승이 18년 전이고, 이제 맨유의 챔스 우승은 제가 알기로 한 14년 전? 둘 다 오래됐네요. 그런데요? 꽤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근데 맨유는 또 퍼거슨이랑 또 이제 반페르시라는 대단한 스트라이커와 함께 또 리그 우승을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스널의 마지막 리그 우승이 18년 전인 반면 맨유는 마지막 챔스 우승이 14년 전이죠. 아스널에게 챔스 우승 트로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억울합니다. 네, 알모니아가 네, 도와줬죠, 사실. 나를 까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 나우 형한테 질문하는 건데, 네. 무패 우승 한 번 더 하기 대 챔스 우승하기. 챔스 아닌가요? 만약 과거에 그 사건에서 챔스를 우승할 수 있었다면 챔스를 우승하겠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리그 우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소박하네요. 리그 우승이 아, 농담입니다. 네, 무패 우승이라고 하셨으니까. 자지러진다니까요, 진짜.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이제 전 완전 구단주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일단 런던 무시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물론 수도죠. 맨유라는 팀이 너무 대단한 팀이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 인기가 많은 건데, 런던이라는 팀은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런던이라는 연고지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스날을 구단주로 취임하면은 돈 좀 1,000억 정도 써서 팬심을 산지 런던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벌리고, 그 다음에 또 아스널의 유명 팬들 중에 이제 영국 왕실이 있습니다. 그쵸. 1,000억 쓰면 영국 왕실도 좋아요. 아스널 팬이니까. 영국 왕실이랑 친해져서 좀 컨택도 하고 하면서 인맥 쌓고 하면서 사업을 넓혀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영국도 한국처럼 그 런던 위주의 문화가 좀 강하다고 해요. 그죠. 런던 쪽에 주로 산업시 우리 수도권처럼 그런 게 다 몰려 있고,
맨체스터는 아무래도 영국에서도 살짝 올라가야 인천 같은 느낌이죠. 인천이요? 인천 정도면은 그래도 네, 인천 정도? 그쵸, 그런 맨체스터는 느낌이라서 리버풀이랑 무역하고 했으니까 인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울산? 야, 공업도시. 네, 어쨌든 그런 좀 떨어져 있는 지방에 떨어져 있는 공업도시 느낌이라서 확실히 런던이라는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맨유는 맨유다. 저 맨유의 역사는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역사를 뭐 지금까지 몰락했던 역사가 많긴 해요. 뭐 뉴캐슬도 옛날에 시어러. 시어러, 아, 뉴캐슬도 앨런 시어로. 앨런 시어러, 프리미어리그의 진짜 왕. 진짜 왕이요? 진짜 팀 왕이죠. 앙리는 어디 갔죠? 앙리 이전에 시어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시어러가 제왕이 아닌가. 골 넣은 골수록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뭐, 앙리가 진짜 왕이 될라 했으면 앙리는 아스날의 왕이죠. 이겼어야 되지 않나. 앙리는 아스날의 왕. 아스널의 왕, 네. 런던의 왕. 런던의 왕. PL의 왕, 시어러가 있었는데 몰락했다가 원래 저번 시즌까지 그저 그런 팀이었다가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반등하려 하지만 맨유는 그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강성해왔고 계속 강성해왔던 팀이고 지금이 암흑기인 겁니다. 이 정도의 팀을 내가 구한다? 내가 구단주가 돼서 다시 살린다? 이거는 맨유에서 내가 퍼거슨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추앙받을 구단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반박을 하나 하자면 퍼거슨이 맨유로 성공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런 확률 내가 그거랑 똑같은 업적을 세울 확률보다는 아스날 구단주가 돼서 1,000억 쓰고 챔스 한 번만 가도 되는 확률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민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 약간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맨유 팬들이 아직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쵸. 맨유 됐고 뭐 리그 준우승해도 만족 못합니다. 근데 아스날 됐고 첫 시즌 리그 준우승한다? 퍼거슨 이상급으로 대우받지 않을까? 아,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맨유는 사업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축구는 따로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성관이 형은 레알 팬이니까 레알 축구 잘하잖아요. 레알로 눈호강하고 돈은 맨유로 벌고 이렇게 가야지. 맨유로 이제 퍼거슨의 뭐 트래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그 연속 뭐 계속 우승한다든지 리그에서 탑도로 올라서는 게 사실 그게 더 어렵거든요. 축구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돈 벌려고 맨유를 구단주를 하는 거면 네. 맨유 선수 못하는 선수 바르샤에 팔 수 있습니까? 바르샤예요. 제가 분명히 축구는 바르샤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과연 맥과이어를 대용과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안 되고요. 네. 다른 데다가 제가 뭐 주니오르 피르포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트로이 목말 보내야죠. 바르샤는 안 됩니다. 제가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준석이는 맨유 구단주 취임해가지고 움티티 사고 뭐 이런 근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든 명분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망한 센터백들을 살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서라도 저는 이제 축구는 바르샤로 이제 계속 강조해요. 축구는 바르샤로 돈은 맨유로. 그렇기 때문에 맨유를 사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중에 진짜 구단주가 된다면 포그바의 맨유처럼 그런 FA하고 대형 연기 이런 거 하시나요? FA란 그게 무슨 말이죠? 약간 이해가 되게. FA로 나간 FA로 맨유에서 FA로 바르샤 보낸 다음에 맨유에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러면 그거 사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몸티티 솔직히 좀 염치 없죠. 그거는 몸티티는 좀 선 넘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은혁 형님이 맨유의 팬심으로 구단주가 됐다. 그러면 이 선수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사람 있나요? 저는 바르샤의 파블로 가비 선수를 데려오고 이거는 선을 많이 넘었는데요. 이거. 만약 레알에서 빼온다면 카마빙가 선수를 빼오지 않을까. 그 레알 팬이신데 카마빙가를 빼온다고요?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가빈 진심이었나요, 혹시? 네, 왜냐면 가비처럼 가비를 제가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페인 경기를 보는데 가비가 진짜 잘해요. 그쵸. 활동량도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샤에서 가비를 한 2,000억에서 2,500억에 보증하고 사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000억이면 뭐 고민해볼 만도 한데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2,000억 지르면 지금 바르샤 입장에서 받아야죠. 팔지 않을까요? 근데 바이아웃이 1조란 얘기가 있는데 2,000억으로 받을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은혁이 형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저희가 이걸 한번 얘기해보죠. 맨유든 아스날이든
구단주 취임 딱 계약하고 인수 완료 땅땅땅 이제 났을 때 가장 먼저 할 행보, 뭐 선수를 팔든 뭐 코치 뭐 감독을 자르든 뭘 하든 가장 먼저 어떤 행보를 할지 얘기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성관이 맨유 구단주 되면 가장 먼저 할 행보 뭔가요? 저는 일단 보드진을 다 갈아버릴 겁니다. 원래 기존 일하던 네. 지금 뭐 맨유가 계속 돈을 안 써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항상 많이 쓰면서 영입을 해왔는데 결과가 있다고 결국 이렇게 된 거면 결국 보드진 문제라고 생각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라 보드진을 일단 싹 갈아엎고 아니면 애들한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주급을 깎는다든지 형식으로 우형진 주급을 깎나요? 운영진 일 못하면 깎든가 뭐 잘리든가 둘 중 하나 해요. 그래서 서러워서 일하겠나요, 그럼? 이게 자본주의 사회죠. 이게 자본주의고 아, 이게 현대 사업가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드진을 싹 갈아엎고 감독은 지금 테나우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냅두면서 보드진만 좀 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스날 골랐으니까 제가 아스날 구단주 처음 되면은 일단 팬들 앞에서 말합니다. 좀 투자 확대하겠다, 뭐 하겠다. 사실 맨유는 그 투자가 적어서 얘네가 성적을 못 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뭐 2천억, 3천억은 우스울 정도로 이적 시장에 맨날 기사 뜨는 거 있잖아요. 맨유 뭐 몇 억 장전. 총알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총알이 많아서 그래도 아스날도 그런 기사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또 천억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한 자지러진다. 2천억. 자지러진다. 2천억이면 진짜 충분히 자지러질 수 있어요. 아이고, 오늘 약간 히트네요. 자지러진다. 천억이면 실신하는 팬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실시. 런던 응급실 붐빕니다. 이제 저는 성관이 형이 이제 말씀하셨죠. 비즈니스적 마인드. 그래서 저는 아시아 마케팅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제 저는 일단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희는 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맨유 키트 만드는, 그러니까 유니폼 만드는 회사 지분 팔고요. 사업가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조금 스타성이 있을 만한 선수, 뭐 이승우, 우레이. 우레이 에스파뇰이 안 팔지 않을까요? 이런 선수들을 저는 사서 아시아 마케팅에 초점을 놓고 시장을 좀 벌리겠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동남아시아에서 되게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그쪽에 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이분을 코치로 데리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아시아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제대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열정 있는 선수들로 맨유 선수단을 다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드진과 감독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선수들이 너무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승에 대한 갈망. 그래서 아무리 잘하고 좋은 선수라도 열정이 없다면 예를 들면 파블로, 가비 같은 선수들로 가비 되게 좋아하시네요. 가비 살짝 팬이신 것 같은데 네, 가비 제가 팬이기도 한데 그렇게 열정 있는 선수들로 바꾸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맨유 몇 년 동안 라클룸에서 춤만 췄죠. 링가드, 포그바 대단한 선수들. 그리고 활동량 좋은 선수들로 팀을 바꿀 것입니다. 활동량. 뭐 예를 들면 로드리나 라이벌이죠. 와. 좀 아니면 베라티 같이 활동량이 좋은 선수들로 팀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비 가담 같이 팀을 위한 적절한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그 팀이 살아나가지 너무 스타 플레이어만 영입하면 팀이 오히려 망합니다. 포체티노 감독 예로 든다면 파리. 말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테나 감독이 나 필요 없다, 베라티 필요 없고 로드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죠? 저는 우선 테나우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테나우가 자기 원하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전 가차없이 경질할 것입니다. 이야. 시즌 중에 자르나요? 더 이상 발전의 가망이 안 보인다면 시즌 중에라도 어느 정도 감독을 물색한 다음에 바로 경질할 것입니다. 키케 세티엔 남아있기 때문에 맨유 감독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포체티노도 이제 그럼 무적이네요 이제. 네. 이제 나오니까 세티엔이 확실히 전술이 좋은 감독이긴 하지만 전술이 없죠 사실. 네. 세티엔이 근데 말은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스날 구단주로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NBA 스타일 구단주가 되겠습니다. NBA. 네. 아. 굉장히 권력을 독점하고 감독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딱 한 가지 설령호 선수만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 정도만 구단주의 힘으로. 그거 아시아 마케팅인가요 혹시? 그냥 개인적인 호감입니다. 개인적 호감. 티언이 대신 설령우? 토미야스 대신 써야죠. 한국인이 어찌 일본인한테 지겠어. 애국자네요.
저는 이제 아스날 구단주 되면은 약간 나오는 이제 뭐 NBA 같은 권력형 구단주가 된다면 저는 미디어 친화적인 구단주. 오. 미디어 지나? 그렇죠. 뭐 기자회견 직접 나와가지고 돈다발 쌓아주고 보여주고 이거 이번 이적 시장에 쓸 돈입니다. 그래서 환심 사고 그다음에 에미레이츠에 이제 팬들 초청해가지고 유명 명사들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약간 진짜 다 자지러지겠네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솔직히 뭐 아스날 축구 큰 관심 없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마인드죠? 네. 돈 좀 대주고 전 다른 이익을 많이 취하고 싶습니다. 마케팅적으로 좀 뭔가를 많이 하겠다. 아스날 팬들 힘내라.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우리가. 힘내라. 자지러지지 마라. 네, 이번 주 나였으면은 이렇게 내가 보드진이 됐으면 무엇을 할지까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자산가라면 아스널과 맨유 두 구단 중 어느 팀의 구단주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이번 주 나였으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코너, 이제 준석이의 코너입니다. 전술 백과사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좀 소개하자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포메이션들이 있어요. 뭐 433, 4231, 뭐 442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 6명에서 얘기를 해보면서 각 포메이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뭐 써온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패널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 포메이션을 활용했던 팀들, 뭐 기억나는 팀들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포메이션이 많지 않아서 약간 단기 코너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포메이션은 바로 433 가장 대표적인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442와 더불어서 이런 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포백의 대표적인 포메이션으로 한 명의 피보테, 즉 수비형 미드필더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그리고 이제 윙어 두 명과 톱 한 명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꼽아본 장점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술적 변화가 되게 자유롭다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톱 자리에 9번 선수, 뭐 블라우비치 같은 선수가 설 수도 있지만 미드필더적인 성향을 띠는 펄스9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 파브레가스가 제로톱으로 섰던 그 뭐 이탈리아와 스페인 뭐 전술적인 명경기다 뭐 이런 예, 이거 유튜브에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맨시티가 지금 많이 쓰는 전술이죠. 그리고 이제 6번 자리, 피보테 선수가 이제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고, 이제 양 풀백들이 좀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라볼피아나 이런 전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츠로를 줄 때, 이제 알베스 전진하고, 피케랑 뭐 마스체라노 이런 선수의 뒤에서 섰었고, 지금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도 뭐 이제 계속 패스 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플레이메이커뿐만 아니라 역량에 따라서 데브라이너처럼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또 이제 직접 공을 몰고 가는 프랭키 대용처럼 이런 메잘라의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톱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들을 좀 후방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리버풀이 하는 압박처럼 앞쪽으로 쭉 밀면 수비수들이 좀 뒤로 물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숫자적인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 아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게겐프레싱 같은 압박 전술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수 저단하기도 좋죠. 풀백들이 전진하기가 쉬우니까. 혹시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확실히 이게 433이 다른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마르셀로가 왼쪽에 있고 호날두도 왼쪽 윙으로 있을 때 그때 마르셀로랑 호날두는 계속 공격 올라가고 반대로 오른쪽은 공격을 올라가긴 하지만 살짝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3백을 이룸과 동시에 카셀미로가 계속 아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앞에서 3백을 살짝 보호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변화하기가 되게 용이한 것 같아요. 그쵸, 뭐 무리뉴나 콘테처럼 비대칭 전술을 말씀해주신 대로 쓰기가 되게 용이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외질이랑 디마리아가 레알에서 메잘라로 뛰어서 잘했던 뭐 그런 경기들도 생각이 나곤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은 따로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433이 지금 준석이가 언급을 해줬듯이 지금 리버풀도 433 기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맨시티도 433 기조를 사용하고 있고 마드리드 역시도 433을 기조를 사용하고 있고 또 3백이 최근 몇 년간에 좀 대세로 자리 잡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 최고의 강팀들이라고 하면 다 433 기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어쨌든 그거의 장점이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팀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강팀들이 그 사용을 함으로써 성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축구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433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자리는 풀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뒤에 말하겠지만 433 활용했던 팀들도 업적을 낸 팀들은 다 굉장히 풀백의 퀄리티가 높았던 예를 들면 리버풀로 예를 들자면 로버트슨 아놀드가 오버래핑도
우승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뒤에가 막 엄청 털리는 느낌도 아니어서 특히 그 리그 우승 시즌에는 그래서 풀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투 감독님도 네. 상상이시죠? 고집이 좀 강하시죠, 벤투 감독님. 자,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의견 없으면 제가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점은 제가 일단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좀 제 사견이 좀 담겨 있지만 라볼 피아노를 안 쓰면 풀백 수비 가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리버풀의 로버트슨 아놀드가 폼이 안 좋을 때는 뒷공간이 좀 털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풀백들이 수비 가담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중앙도 라볼 피아노가 안 서면 두 명으로 털리고 수비 그 풀백 두 명이 전진해 있으면 측면 털리고 이렇게 되면은 수비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면은 수비형 미들 둘을 두는 것보단 요즘은 이제 중앙 둘 수비 하나 이렇게 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연결고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원톱이 좀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랑 공격수 사이에 좀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후기 말기에 메시가 했던 것처럼 윙어가 좁혀 들어와서 빌드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뭐 이니에스타 사비급의 중원 퀄리티 뭐 아니면 지금 리버풀의 핸더슨, 티아고 이 정도의 중원 퀄리티가 아니면 사실상 이제 전진성을 가져가기가 힘들죠. 원톱이 고립되고 그러면 계속 U자 빌드업 그 유명한 말발굽 빌드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 3명의 개인 영역이 중요하다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6번 자리 선수가 수비 가담을 못하면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뭐 파비뉴, 로드리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도 다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롤이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알이 추아메니를 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윙어가 측면에 고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혀 들어오는 윙어가 아니면 계속 직선적으로만 하다 보면 뭐 무한 크로스라고 하죠. 그런 경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오버래핑에 적게 가담할 경우에는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다. 이게 4-2-3-1을 쓰면 공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연계해주고 뭐 다재다능하면 슈팅도 때리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 3명이 고립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윙어 고립, 톱 고립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지성 중거리가 아니면 사실상 공격이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전 단적으로 꼽아봤고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본 게 이 4-3-3 자체가 만약에 본볼란테를 세우고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엄청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약팀 같은 경우에는 수비 밑에서 어쨌든 4백을 쓰고 수비 단단히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거의 5백처럼 센터백 사이로까지 내려와서 미드필더진이랑 수비진이 두 줄 수비하고 공격할 때는 윙어 둘이랑 최전방 스트라이커 셋이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공격진에게 부담도 되고 개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날 뭔가 안 풀리면은 골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도 높고 이런 좀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장점에서 풀백들이 올라가서 뭐 라볼 피아노로 활용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거 자체가 아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볼 피아노로 올라가려면 풀백들이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어느 정도 잘해줘야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되는 풀백을 일반 팀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완전 그렇죠. B클럽이 아닌 이상 구하기가 힘든데 그렇다면은 전술을 사용하기 위한 난이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대부분의 구단은 잘 쓰지 못하고 진짜 B클럽들만 쓰게 되는 이런 약간 고이게 되는 그런 전술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이 두 형 말이랑 약간 비슷한 결인데 아무래도 확실히 진짜 공격진이 고립되는 경기가 꽤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1920 리버풀 우승 시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 시즌이 준우승을 했지만 시즌 전체적인 경기력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920 때도 사실 꾸역승이 많아서 물론 꾸역승이 많아서 우승을 한 거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사실 그런 경기 되게 경기도 재미없고 앞에 뭐 살라 드리블 안 터지는 날이면 고립된 경기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티아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경기도 루즈해지고 약팀은 수비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본 게 중앙 미드필더진 중에 득점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앙 미드필더진이 예를 들어서 옛날 그렇죠. 첼시의 램파드 같은 선수나 뭐 그런 선수가 부재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활로를 찾는 데서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오히려 수비는 탄탄히가 되더라도 공격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팀의 입장에서는 좋은 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중요한 자리가 뭐 나오도 얘기해줬지만 뭐 6번이랑 뭐 개인적으로는 8번 역할하는 선수들 중에 좀 중거리도 때리고 박스 안에도 들어가고 풀백 커버도 해주고 윙어 자리도 서주고 다 해야 돼요.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러니까 강팀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포메이션이죠. 실제로 맨유가 2010년대 초반에 그때도 이제 뭐 풀백이 오셰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오셔 존 오셔. 네.
그래서 풀백 퀄리티가 떨어지는 맨유가 그래서 4-4-2를 사용했던 거고, 뭐 물론 잘했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강팀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아까 승현이가 언급을 해줬듯이 클럽의 리버풀 가장 대표적인 팀이고, 이제 맨시티도 꼽을 수 있겠고 최근에. 그리고 제가 여기 조사해온 팀입니다. 뭐 우리가 이때 축구를 다 보진 않았지만 무리뉴 첼시 1기. 저희가 아까 뭐 쉬는 시간에도 언급을 잠깐 했나요? 그래서 15실점 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실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조사해온 바로는 이 수비적인 축구 지향하다가 램파드 같은 아까 이제 우찬이 형이 말씀해주셨던 이런 득점력 좋은 미드필더 중심으로 아르연 로번, 그리고 데미안 더프 쪽으로 공간에 공을 뿌려주고 드록바 구드존슨에게 크로스 또는 연계를 통해서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로벤 매크로 이렇게 해서 윙어들이 직접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마케렐레도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사실 마케렐레가 워낙에 천재적인 미드필더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롤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뉴 인테르는 트래블을 했던 인테르죠. 이때 이제 4-3-3으로 늘 표시는 되지만 사실상 이제 밀리토가 투톱 형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4-4-2로 변형해서 이제 에투를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슬라탄이 잘할 줄 알았겠죠? 그때 분들은.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4-4-2를 활용해서 바르샤를 잡았다 볼 수 있겠고, 그 잡힌 팀이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죠. 언급을 해야 된 부스케츠 롤이 핵심이 돼서 이제 라볼피 하나 쓰고 풀백 뭐 다니엘 알베스, 조르디 알바가 같이 뛰었던 게 최근이고, 뭐 예전엔 아비달 있었고, 이런 풀백들 전진을 활용해서 이제 이니에스타 사비, 말도 안 되는 두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이니에스타 클러치도 있죠. 이렇게 전진성을 활용해서 에투, 수아레스 이런 원톱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메시, 페드로 비아, MVP 라인 유명하죠. 이런 펄스나인과 같은 변화무쌍한 전술을 활용한 게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레알 마드리드도 당연히 대표적으로 지단에 트래블 했던 레알 마드리드, 또 뭐 2014년에 제가 좋아하는 그리즈만이 뛰었던 프랑스, 이런 팀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팀 생각나는 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축구 역사상 가장 좋아했던 팀 중 하나인 투에레 도르트문트가 4-3-3과 4-2-3-1을 혼용했죠. 그때 지금은 사실 잘 모르실 텐데 율리안 바이글이라는 선수가 투에레 애제자로서 6번 자리에서 라볼피아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시즌을 보냈었죠. 현재는 벤피카로 가 있지만. 그쵸. 굉장히 또 센세이션했던 팀 중에 하나죠. 혹시 다른 팀 뽑아주실 팀 있나요? 뭐 아까 우찬이 형이 말씀해주셨던 대한민국 국대 정우영이 볼런치로 서고, 뭐 라벨피아는 아닙니다만 저 뒤에서 좀 수비적인 역할로 앵커맨을 수행을 해주고, 이제 황인범과 이재성, 좋은 퀄리티의 미드필더를 이용해서 이재성은 끌고 나가고 황인범은 패스 뿌려주고 탈압박하고 중원에 공간 창출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황희찬 좁혀 들어오고 손흥민 사실상 프리롤이죠. 네. 그리고 이제 황희조 원톱으로 득점을 노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안 좋았던 경기들 보면 황희조가 앞에 계속 있어요. 그죠. 이런 경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와서 3선 내려와서 갖고 1선 끌고 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래서 4-3-3이 안 쓰면 안 좋다라는, 잘못 쓰면 안 좋다라는 거 결론으로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3-3이 그 준석이가 이제 장점을 언급해줬던 게 전술적인 변화가 쉽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히 4-3-3을 더 꼽으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램파드 같은 선수도 4-3-3에서 3의 하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칸 더 위로 올라서서 넘버 10 4-2-3-1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에도 4-3-3이랑 4-2-3-1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을 했고, 제가 지금 미넨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도 미넨 역시도 뭐 밀러 같은 선수가 윙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투톱으로 갈 때도 있고, 뭐 기존은 어쨌든 공격수 3명, 미드필더 3명, 수비수 4명인 기조지만 밀러 선수가 공격수 갈 때도 있고 윙어 갈 때도 있고 또 공미 갈 때도 있고 하면서 이게 좀 변형이 많다 보니까 그쵸. 다양하게 활용이 되면서 어쩔 때는 4-2-3-1 됐다가 4-4-1로 또 바뀌었다가 4-3-3으로 유지를 했다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 내려가지고 수비할 때도 5-4-1로 또 바꿨다가,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을 좀 내보자면, 사실 이게 좀 숫자 장난이기는 해요. 포메이션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4-3-3을 섰다가 그냥 한 명이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그거 메꿔주면 4-2-3-1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스트라이커가 조금 미드필더 상황을 뛴다. 아까 뭐 퍼스트 나인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4-4-2 되는 거고, 뭐 그렇게 계속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 뭐 5-3-2로 쓸 수도 있고, 사실 감독이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많이 바뀌는 거지, 사실 이렇게 뭐 숫자로 나누는 거는 사실 일반 축구 팬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띄는 팀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전술 백과사전 코너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석이 코너 자칭 유익했던 마무리해보고요. 드디어 이제 은혁이 형도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곧 있으면 열릴 5개월도 안 남은 4개월 정도 남은 월드컵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은혁이 형 이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코너 얼러바웃 까타르 A조를 시작하게 된 이은혁입니다. 먼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월드컵 A조는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카타르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카타르는 피파 랭킹 49위로 현재 피파 랭킹은 4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주요 우승 경력을 살펴보면 2019 아시안컵을 최근에 우승했었죠. 그랬는데 월드컵에서는 첫 본선 진출이자 개최국 자격으로 이번에 처음 진출하게 됐습니다. 감독은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바르셀로나 유스 감독 출신의 조직력이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안컵 우승을 할 정도니까 조직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 선수에는 알 하이도스 선수랑 알모이즈 알리 선수가 있습니다. 알 하이도스는 팀의 캡틴을 맡고 있고 또 윙어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 선수가 주목할 점이 카타르 A매치 161경기로 최다 출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알모이즈 알리 선수는 스트라이커의 수단 출신 귀화 선수인데 약간 라포르테 느낌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카타르 A매치에서 39골을 넣으면서 현재 카타르 득점 3위를 달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019 아시안컵 득점왕을 차지하고 있는데 9골로 역대 아시안컵 단일대회 최다 득점을 한 선수가 바로 이 선수예요. 네, 이 정도로 카타르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피파 랭킹 44위에 월드컵은 4회 진출로 나름 경험이 있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 월드컵 가장 좋았던 기록이 2006년 16강 진출 한 번 있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1959년과 1993년에 4위를 2번 했고 최근에 열렸던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8강을 이룩했습니다. 감독은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이 맡고 있고 주요 선수에는 에네르 발렌시아와 에스투 피냔이 있습니다.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캡틴을 맡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웨스트햄, 에버튼에서 뛴 경력이 있고 현재는 2020년부터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데 71경기 35골로 에콰도르 A매치 역대 최다 득점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수는 에스투 피냔인데 이 선수는 와포드에서 뛴 경력이 있고 2020년부터 비아레알에 합류해서 레프트백을 맡고 있고 또 이 선수가 비아레알 챔스 4강의 주역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쵸. 그래서 나름 이런 점을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에콰도르 경기를 제가 봤어요. 그 하나를 다시 보기로 최근에 봤는데 아르헨티나 전을 제가 코파 아메리카 경기를 봤어요. 근데 보니까 되게 투박합니다, 팀이. 그러니까 약간 되게 그 유연한 우리가 남미나 이런 쪽 생각하면 자메이카 중부 아메리카긴 하지만 되게 탄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탄력은 있지만 되게 투박하고 약간 단순한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구사한다고 저는 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에네르 발렌시아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되게 위협적으로 뛴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되게 한번 전환하고 스루패스 줬을 때 저거 되게 맞기 힘들겠다. 아르헨티나도 살짝 좀 고전을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단점은 수비가 좀 잘 뚫린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이렇게 세네갈에도 마네가 있잖아요. 이런 팀들에게 공략당하기 쉬울 것 같다고 저는 이제 경기를 통해서 느낀 점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국가는 세네갈인데 세네갈은 피파 랭킹 18위를 하고 있고 월드컵 3회 진출해 2002년 8강이 세네갈의 최다 월드컵 기록입니다. 그리고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2021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팀인데 감독은 2015년부터 알리오 시세 감독이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그래도 우승했을 정도니까 조직력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주요 선수에는 쿨리발리, 마네, 쿠야테, 이드리사 게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피곤할 정도로 잘할 거라 생각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혹시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그건가요? 그 살라 레이저? 그 대회 맞나요? 살라 레이저는 제가 알기로 월드컵 예선. 왜냐면 세네갈은 그게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어서 그거 이기면 이집트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충격 먹었거든요. 눈에 초록색 얼굴에 다 있어가지고. 세네갈이 2002년에 이 8강이라고 형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가 이제 지단이 최전성기였던 프랑스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아요. 1대0으로 이겼던
역대 월드컵 최고의 이변 경기 중에 하나다. 일명 세네갈 쇼크 이랬던 그런 해였는데 그때가 이제 또 서울 월드컵이었잖아요. 20년 만에 이제 세네갈도 이제 멤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한번 나름 A조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팀일 세네갈도 그럼 저희 한국처럼 어게인 2000이 외치나요? 뭐 그러지 않을까. 그거 할 수도. 그리고 세네갈에 에두아르 멘디도 있죠. 그죠. 아주 좋은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뭐 발밑은 뭐 레알전을 봤을 때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선방력은 되게 동물적으로 잘 막는 그런 골키퍼가 또 있다는 거. 세네갈도 꽤 강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사를 되게 좀 끼워 팔기 하고 싶으신 그런 자원 아니. 쿨리발리와 부나사르의 호흡. 한쪽으로 좀 쏠리는데요? 뭐. 월드컵 한철 장사 노리시는 건가요? 방금 생각 안 했는데 부나사르가 세네갈로 잘하고 다른 팀에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네. 잘하지 못할 겁니다. 아스날에서 혹시 또 자지러지는 영입 하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피파 랭킹 8위에 월드컵 준우승을 1974년, 78년, 2010년 이렇게 총 3번을 했고요. 18, 19 네이션스 리그에서 준우승, 유로 1988 우승, 올림픽 3위를 1908, 1912, 1920년 총 3회를 한 나라입니다. 감독은 루이스 파날 감독이 쿠만 감독이 떠난 이후로 2021년부터 맡고 있는데 암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까지만 지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날 감독 하면 또 유망주 발굴을 잘하고 화려한 감독 커리어를 자랑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주요 선수는 반다이크, 바이날둠, 데파이, 린트, 프랭키 더영, 버리어트 등이 있는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봐야 이만 피곤할 것 같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또 네덜란드 하면 또 네덜란드산 각시탈 베르바인 있잖아요. 국가대표만 가면 날아다니는 뭐라 그랬더라? 나는 케이지를 깨고 나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내가 뛰어야 된다는 걸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인스타를 올렸던 것 같거든요. 페라리인가 람보르기니. 맞아요. 그거 되게 회자됐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겠고 사실 네덜란드는 여기서 가장 강하다. A조에서 가장 강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수비도 너무 좋고 미드필더도 더용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다가 데파이도 국대 가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덜란드 득점 5위권 안에 들 거예요. 역대 5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베르바인도 이제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굉장히 또 추진력 있는 선수니까 잘할 것 같고 dum프리스도 이번에 인테르에서는 안 좋았다는 살짝 아쉬웠다는 평이 있던데 그래도 네덜란드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은 안 됩니다. 물론 세네갈이나 아니면 에콰도르의 거친 플레이에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만 아니면 사실 퀄리티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딱히 1위 아니면 미끄러져도 2위 정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날 감독이 최근에는 맨유 와서 저희들한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 네덜란드 2기 브라질 월드컵 때는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는데 3위를 했어요 또. 그렇죠. 그때 이제 스페인을 5대1로 꺾는. 스페인의 몰락의 시작. 그때 반페르시의 헤딩. 초사이언. 로벤의 골. 카시아스의 뇌절.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네덜란드를 이끌었고 또 그 대회에서 신기한 걸 했죠. 처음으로 23인 로스터 전부 활용. 그게 역대 최초였나요? 그게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처음인지.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을 했다. 이례적인 일을 했죠. 놀랍네요. 왜냐하면 그때 네덜란드 주조 골키퍼가 이제 실러선이었는데 실렀어. 아픈 손가락. 발대팬이 아픈 손가락. 하네요. 근데 이제 승부차기에서는 크룰 골키퍼를 쓰고 팀쿨. 그러면서 어쨌든 22인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브라질 3, 4위 전에 이제 미셸 보름 골키퍼를 교체시키면서 근데 23명을 다 썼죠. 근데 네덜란드가 골키퍼 명가네요. 되게 이름만 들어도 좀 알만한 골키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대사로도 네덜란드. 그쵸. 그리고 스테켈렌비르. 그쵸. 그 또 2010년 월드컵에서 되게 잘했던. 맞아요. 거기다 또 피를로의 프리킥을 동물적인 선방으로 로마에서 막.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 88 유로 우승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전설의 튤립 삼총사. 레이카르트, 굴리트, 반바스텐. 그게 사실 저희가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되게 잘했다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좀 많이 봐서 꽤 반가웠고 올림픽 3위 3회 1920년대이고 일제강점기잖아요. 사실
너무 까마득한. 근데 하지만 이런 걸 봐도 네덜란드가 강하다는 게 모든 지표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월드컵 준우승도 저희는 또 봤으니까. 제가 또 그때 이니에스타 골 보고 어린 마음에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거 되게 드라마틱하게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네덜란드도 되게 잘했었는데 그죠. 스네이더도 잘했고 로벤도 있었고. 엄청났죠. 야, 스네이더 되게 잘했죠. 레알에서만 좀 실패한. 저 같은 경우에는 A조의 1, 2위 팀을 네덜란드, 세네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단순히 16강으로 가는 거지 우승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승을 해본 입장에서 아무래도 경기를 이기는 것도 우승해본 놈이 한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차가 꽤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덜란드, 세네갈이 각각 1, 2위를 차지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위, 3위가 조금 왔다 갔다 봅니다. 저는 에콰도르가 남미 축구가 되게 직선적이고 거칠더라고요, 에콰도르는. 근데 아까 에네르 발렌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팀들이 은근 언더독의 반란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는 세네갈이 네임밸류나 조직력 이런 거에선 위일 수도 있겠지만 에콰도르 저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난 월드컵 역사들 좀 보자면 항상 개최국의 이변 이런 게 좀 나왔잖아요. 가장 98 월드컵 프랑스 월드컵 프랑스가 우승했고 2002 월드컵 한국 4강 진출 2006 독일 3위? 네, 3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10 남아공은 네. 독일 탈락 1승 1무 1패를 했어요. 근데 어. 남아공이 일단 월드컵에서 1승 1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거든요. 그쵸, 많이 이변이죠. 네, 많이 이변. 그 당시 이제 피파 랭킹 85위였는데 와. 지금 우리보다 낫죠.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리고 그 조별 라운드가 남아공 조가 우루과이, 멕시코, 남아공, 프랑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1승 1무를 했거든요. 거기서 프랑스가 꼴등했어요. 사실 그때 프랑스는 좀 언급하기가 좀 꺼려지는 팀이죠. 여튼 이 문제가. 이렇게 남아공도 있었고 브라질은 나름 어쨌든 4위를 했죠. 7대1. 이변이긴 했죠. 이변의 희생자. 왜냐면 우승을 목표로 했겠지만 그게 안 되어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브라질도 그렇고 러시아 저번 월드컵에서 잘했죠? 네. 굉장히 잘했죠. 마찬가지로 카타르 이번 월드컵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6강 갔다? 16강 충분히 가능할 거. 오. 충분히는 되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조 2위로 해서 은혁이 형이 설명해줬다시피 일단 아시안컵을 우승했던 팀이에요. 그쵸. 그렇죠.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네덜란드, 세네갈 중에 한 팀이 일단 네덜란드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세네갈 같이 월드컵 처음 나온 팀들의 미끄러짐, 월드컵 처음 나온 선수들이 있는 팀들의 미끄러짐, 에콰도르를 예를 들어서 카타르가 이기고 네덜란드에게 지지 않는다면 혹시 또 2위로 카타르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승 1무로 2승 1무까지 그러고 조 1위 아닌가요? 네. 1승 1무 1패나 아니면 1승 2무 굉장히 좋은 성적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가능하지도 않을까. 어쨌든 개최국 버프라는 게 무시 못한다고 봐가지고 저는 약간 반대로 세네갈이 조 1위. 굉장히. 네. 그 네덜란드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네덜란드 2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저는 세네갈이 그 네이션스컵 우승한 게 이게 저는 진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멤버가 거의 그대로고 이게 작년에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감독도 그대로에 선수도 그대로니까 이게 조직력이 무시할 수 없다. 그 2002 월드컵 때도 저희가 경기도 잘했지만 그 주요한 요인이 저는 조직력이라 생각했거든요. 미리 리그도 끊고 그런 것처럼 조직력이 축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세네갈이 조 1위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타르 홈이고 심지어 중동이기 때문에 카타르가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저희가 전력 순서로 1, 2, 3, 4등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를 붙여봤을 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4위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네덜란드, 세네갈을 잡지 못할 것이고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붙었을 때 결과는 모르겠지만 두 팀 중 한 팀은 카타르한테 잡힙니다. 그 팀은 떨어질 겁니다. 굉장한 예언인데요. 굉장한 예언. 하지만 1위 네덜란드, 2위 세네갈 봅니다. 예언을 유언으로 만들고 싶진 않다. 제 생각은 아까 승현이랑 되게 비슷한데 네덜란드가 아무리 지금 네임밸류가 좀 있긴 해도 여전히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 득점력에 대한 아쉬움 또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풀린 날에는 세 팀 중에 한 팀은 일단 확실하게 패 거예요. 5대 0이든 뭐든 하면서 확실하게 패는데 그 다음 경기에 갑자기 바로 공격진 침묵하고 근데도 수비진은 단단하니까 0대 0 또 한 번 더 또 0대 0 이렇게 나와
나와가지고 아. 1승 2무로 2등으로 어. 올라갈 것 같고 그 나머지 한 팀을 세네갈이 아. 공격력이 아무래도 마네랑 조직력도 좋고 하고 마네도 일단 있다 보니까 에콰도르랑 카타르를 좀 뚫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세네갈이 뭐 2승 1무로 올라가고 1위로 올라가고 네덜란드가 1승 2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나머지 카타르랑 에콰도르는 카타르가 조금 희망이 보였다가 에콰도르한테 쳐맞으면서 자멸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네갈의 올려치기가 심하다. 어. 네이션스컵 우승한 것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 같은 격에 유로 우승한 이탈리아 지금 나오지도 못했죠. 어떻게? 뭐 비슷한 느낌으로 세네갈이 뭐 네이션스컵은 잘했지만 월드컵은 너무 다른 무대일 거고 거기에 있는 개최국 카타르가 많은 이점을 이용하면서 많은 큰 이변을 만들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올로바웃 카타르 A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재밌는 주제들을 여러 가지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은혁이 형 코너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월드컵 이야기도 해봤고 준석이 코너로 전술 얘기도 해보면서 약간 전문적인 느낌도 가미가 된 것 같아서 저희 팟캐스트 자체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6명이서 함께해서 뭔가 어수선한 느낌도 들고 혼잡했던 것 같기도 했는데 또 나름 6명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제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방송하면서 더 방송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학 기간 동안 꾸준히 녹음 참여하고 열심히 녹음을 진행해보면서 더욱 재밌고 좀 인지도가 생길 수 있는 FC 한양이 될 때까지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FC 한양 부하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